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06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네요. 1번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과 비유동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거죠. 2번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야 표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고 4번 자본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이네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실제로 현금인 거나 그쵸? 아니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들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사용 제한 기간이 1년 이내인 보통 예금, 사용 제한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안 되겠죠. 그쵸? 왜 그래요?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없으니까.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아니죠. 당겨차할은 그죠? 차입금이죠. 4번 3개월 이내에 현금성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유동부채에 포함될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유동부채니까 자, 우리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구분하시면 되겠는데요. 계정 과목을 암기하지 못하신 분들은 실기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를 계정 과목 등록해서 보시고 하셔도 되고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랬더니 봤더니 외상매입금, 선수금,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인 거고 퇴직금의 충당부채랑 사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죠. 사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원래는 유동성으로 있으면은 유동성 사채로 분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채는 비유동 분류하니까 자, 빼고 계산을 하시면은 답은 1억 800이 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2번도 정답이 될 수는 있다. 왜 그러냐면 사채도 유동으로 분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사채는 비유동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네요. 자, 그래서 유가증권 삼형제 중요했었죠. 1번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아니라 보다 단기매매증권은 그렇죠. 단기손익으로 하는 거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하는 거 뭐였죠? 매도하는 증권. 이게 가장 잘 나온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암기하라 그랬었죠. 요런 것들을 나오시면은 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분개를 해보시고요. 자본 계정이 쓰는지 안 쓰는지를 보시면 돼요. 1번 보통주 500주를 1주당 50만원에 신규 발행했다. 보통주 건드렸으니까 자본금 늘어났겠네. 2번 전기주주 중에서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했으니까 자본계정 영향 미쳤을 거고요. 3번 영업부에서 사용할 비품을 15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 건 뭐죠? 자산의 증가. 그렇죠. 자산의 감소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증권들의 연말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자, 4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 상여금이 우리가 이익경험 처분에 위한 상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세요. 상여 판관비 판관이 됐든 제조가 됐든 200 넣었죠? 현금 넣었어요. 자, 그럼 이 상여금 뭐예요? 비용인데 이 비용은 뭐죠? 당기순이익의 구성이에요. 그렇죠? 당기순이익은 어디에 들어가요? 자본에 들어가요. 그래서 4번은 엄밀히 따지면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단기 순이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치는 겁니다. 4번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번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3번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비품이나 현금 분계 처리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6번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이 사변 단기 총계제 원가 쭉쭉 있는데 자, 제조원가 명세서 양식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더하면 뭐다? 단기 총 제조원가. 여기에서 기초 제공품 더하고 기말 제공품 빼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게 어디다?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고, 그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가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제품 매출원가가 어디로 간다? 그렇죠. 매출원가로 가서 기초 제품 매출에 제품 재고원가에 재고 금액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기말을 마찬가지로 빼시면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거죠. 그쵸? 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요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풀려요. 1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가 된다. 그쵸? 답은 몇 번이다? 그죠? 당연히 1번이네요. 그쵸? 제공품 계정의 차변이 아니라 대변으로 대체되는 거고, 2번, 단기 총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된다. 그쵸?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공품 해보면, 자, 제공품 기초에 단기,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완성품 원가, 그 다음에 기말 재고죠. 이 완성품 원가가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쵸?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는 차변인 거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품 계정 내 차변이 아니라 여기 대변에 있는 거고요. 3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품 계정의 차변. 그렇죠. 이게 제공품이고, 제품이 되면은 제품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제공품의 제품 제조원가가 1로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보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품 계정의 차변에 대체된다. 그쵸? 4번, 제품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된다. 잠깐만요. 이거 뭐가 좀 문제가 제가 잘못 읽었나? 제품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된다. 그렇죠. 매출원가 계정이니까 차변으로 대체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위사결정과 관련성에 따른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몰 원가는요, 그쵸? 과거의 위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어떤 위사결정 하더라도 회수할 수가 없는 거. 기회 원가는 기회비용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현재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 3번, 관련 원가는 위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원가로 위사결정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관련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의 회피불능 원가는 어떤 위사결정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회피불능 원가는 뭐예요? 매몰 원가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회피를 할 수 없는 원가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위사결정을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원가는 우리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없는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네요. 자, 요거 뭐예요? 계단식이죠. 계단식은 뭐다? 준고정원가. 그쵸? 그래서 준고정원가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답은 없어요. 준고정원가가 딱 이거다. 준변동원가가 딱 이거다. 답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조업도나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은 달라질 수는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준고정원가의 일반적인 거는 뭐냐면, 자, 조업도가 여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수치를 넣어보면 돼요. 10, 20, 30. 자, 이렇게 보면은 일정 구간 이상이 10, 지금은 10이죠? 10이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확 뛰죠? 20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확 뛰었어요. 30이 됐는데 확 뛰었어요. 그래서 준고정 원가는 일정한 수준, 이렇게 예를 들면 0부터 10까지가 되겠죠? 이 일정한 수준까지의 조업되는 영향을 안 미치다가 갑자기 확 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보시면 1번 변동원가, 고정원가, 혼합된 원가이므로 혼합원가라고도 하는데, 준고정원가는 혼합원가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준변동원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2번,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 구간이 달라지면, 그렇죠, 총액이 달라지고 있죠. 3번, 대표적인 예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아니고요. 요것도 준변동 원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자, 조업대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원가, 조업대의 변동에 따라 미래와 발생하는 변동원가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도 준변동 원가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재정과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재정 간접 원가 예산 총액은 300이고요. 예정 직접 노무 시간과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3만 시간으로 동일하다. 제조 간접 원가가 10만원 과소 배부되었을 때 실제 제조 간접 원가 발생은 얼마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 배부 원가랑 실제 원가 차이점 뭐였죠? 그렇죠. 예정 배부율을 기준으로 하냐, 실제 배부율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 차이였어요. 그래서 실제 배부원가, 예정 배부원가에서 왼쪽, 오른쪽에 따라서 우리가 과소 배부, 과대 배부가 있었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뭐가 있냐면 제조 간접 원가 예산 총액은 300만 원인데 예정 직접 노무 시간과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동일했대요. 동일하고 제조 간접 원가가 10만 원 과소 배부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 배부 원가 구할 수 있죠? 얼마예요? 문제에 있네요. 300이라고. 그쵸? 그 다음에 10만원 과소 배부됐으니까 어떻게 된다? 실제 배부 원가가 더 크다는 뜻이죠? 그쵸? 과소 배부됐으니까. 실제 배부 원가는 10만원 더 크니까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정 배부율 같은 거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쉽게 문제 풀이가 가능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다음은 제조회사인 주 가림의 원가 관련 자료이다.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한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단위당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전산세무 2급 수준에서는 100점 방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뒤에 있는 단서 때문에 그런데요. 모든 제조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제가 항상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재료비는 기초에, 그쵸, 기초에 모두 다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하면은 제 공식 그냥 생각 없이 쓰면 되는데, 이렇게 모든 제조원가라는 얘기는요, 모든이란 얘기는 재료비랑 가공비가 똑같이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러면은 보세요. 재료비는 원래는 공정 초기에 모두 다 투입된다고 가정을 했었고요. 가공비는 문제 있는 것처럼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가정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설명은 무슨 설명이다? 가공비에 대한 설명이니까 재료비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재료비도 가공비처럼 똑같이 풀면 돼요.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풀면은 문제가 틀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두고 제 설명 들으시면은 한결 쉬우실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공식 있죠? 일단 평균법이니까 선입선출법 날려요. 자, 그 다음에 자, 재료비랑 가공비가 있는데 어떻게 푼다 그랬었죠? 가공비랑 똑같이 푼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단기 완성량 5,000이고 기초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쵸? 아예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자, 기반제품이 얼마라고요? 완성도 80% 곱한 2,000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재료비가 100%가 아니라 이 완성 퍼센트를 넣어야 된다는 거. 그럼 7,000 나오죠? 그럼 재료비 얼마 들어갔어요? 총 750. 700에 기초 거 더하면 750. 가공비는 650더니까 650 들어갔죠? 자, 그러면은 단위당 원가 어떻게 구해요?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요? 나누기 수량으로 나누면 되죠? 7,000. 그럼 얼마예요? 자, 이게 1,400이니까 7,000 나누면은 2,000원 나오겠네요. 그쵸? 이렇게 바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고 그쵸? 생산지구 과세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구 이구고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 그리고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전산세무를 푸는 거죠. 그래서 전세라고 암기하시면 되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2번 부가지세법상 납세 제한단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대부분 요거 부동산 임대업 요거 둘 중에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좀 특이하거든요. 그쵸? 자,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가 맞고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뭐예요? 임대업이니까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니고 이건 매매업이죠. 임대업은 소재지, 그쵸? 부동산의 소재지.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요거는 틀리시면 안 돼요.
13번 소득세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그렇죠 분류과세하는 거고요. 2번 사업소득인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3번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3번 맞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4번 종합소득세 산조세 계산 시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따라서 최소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답은 2번인데요. 보면요. 자,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는요. 사업장의 소재지가 아니라 이 거주자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소재지가 됩니다. 답이 2번이에요. 14번 소득세법상 아래의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2월 결손금은 전년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금액이다. 자, 그래서 14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자체는 쉬운데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를 웬만한 데서는 아마 못 배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전산세무 1급 정도에 나오는 레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서는 보통 아마 가르치지 않으실 거고 웬만한 강사분들도 잘 내용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일반 그냥 저기 가시면.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공제할 수 있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래서 아마 전산세무 2급에도 이루는 문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사업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외우셔야 돼요. 년, 기, 이, 배. 사업소득을 먼저 한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서로 합니다. 전산세무 1급에서는 요게 많이 나왔고요. 전산세무 2급에서도 아마 이 순서를 물어봤던 보기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는데 문제가 뭐냐.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거는 통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통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빼고 하셔야 되는데요. 자,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금액들은 통산이 가능하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했기 때문에 모든 소득에 대해서 통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세요. 일단은 퇴직소득 금액은 뭐였죠? 우리가 방금 전 문제에서도 봤지만 얘는 분류과세였죠? 그러니까 아예 날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제 2월 결손금은 지금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이니까 전부 다 통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3,500에서 1,000만원 1,500만원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이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통산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은 답이 1,0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사업소득 더하고 근로소득 더하고 사업소득 더했죠? 그럼 내가 실제로 내야 될 과세표준에 대한 금액은 이 금액인데 여기에서 2월 결손금 발생한 5천만원을 빼줘서 나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정지수세율이 가장 나는 소득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암기해야 될 거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얼마나? 25%. 요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나머지는 그냥 느낌적으로 풀어야 돼요. 복권다조 소득 중에 3억 초과분 좀 높겠죠? 그쵸? 비실명 이자소득. 실명이 아니니까 높겠지. 일용근로자 돈이 얼마나 번다고 세율 많이 떼겠어요? 많이 안 떼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절대로 암기해서 푸는 문제 아니에요. 암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각을 버리세요. 왜냐하면 안 나옵니다. 나와야 2, 3년에 한 번 나올걸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시고요. 그리고 암기해도 까먹어요. 저도 다 못 외우는데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쵸? 컴퓨터도 아니고 외우지 못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3번은 암기하셔야 돼요. 대신 요거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실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300주를 모두 처분했네요. 그 다음에 대금은 보통경매제로 수령하였다. 일주일한
15,000원에 취득했는데 17,000원에 처분했으니까 주당 2,000원의 이득이 생겼을 건데,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자본 거래들은 항상 조회해야 돼요.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이 있는지를 조회하라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알려줬죠. 이거 없어도 조회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회를 제가 해봤더니 얼마였냐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3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럼 30만 원을 제하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돈 얼마 들어왔어요? 510만원 들어왔겠죠? 300만원 곱하기, 300주 곱하기 17,000원. 자, 자기 주식 얼마 처분했어요? 300주에 15,000원이니까 450만원치만큼 처분했죠. 그래서 원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다? 6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으니까 처분 손실을 먼저 없애시고 나머지를 처분 이익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복수 정답인데요. 왜 그러냐면, 자, 저는 지금 어떻게 풀었냐면 1주당 당연히 17,000원에 팔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원래 출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문제를 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 오타가 생긴 거예요. 모두 17,000원에 처분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게 되면은 이 해답은 지금 틀렸어요. 그쵸? 모두 17,000원에 처분했으니까 보통 예금이 여기가 17,000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주식이 450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450에서 17,000원 뺀 차이만큼이 원래는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문제 오타이긴 한데, 일단은 문제가 오타이더라도 풀이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풀어야 되지만, 아마 실제로 문제를 냈을 때는 이런 위도를 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분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액면가액 1억 원이 사채를 1억 200만 원에 발행하였으면 대금은 전에 보통예금 계좌를 받았습니다. 자, 사채를 어떻게 했어요? 할증 발행했죠? 원래 액면가액 1억짜리를 돈을 더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인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통예금을 1억 200 받았는데 사채가 액면가액이 1억인 거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200만원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4월 급여 내역으로서 급여 지급은 4월 30일인데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영업부와 제조부가 있으니까 제조 판관만 구분하셔서 나머지 이 공제액은 뭐죠? 그렇죠. 예수금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그래서 직원급여 판 240만원, 제조부니까 임금에 210만원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금을 뺀 나머지 차감 지급액이 이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겠죠.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4035770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4번 지난해로부터 외상 매출 후 5천만원을 조기 회수함에 따라 제품 매출 할인액을 했대요. 할인율 1%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그래서 얘는 매출 할인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5천만원이 있었는데 1% 제외한 매출 할인 1%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금액 매출 할인은 50만원, 보통예금은 4,950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2022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지세 미납세액이 500만원 있는데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했대요.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20만원이 있었는데, 자, 국세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2%가 따로 또 부과된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부가지세 미납세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를 카드로 결제했는데 수수료가 2% 붙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자, 이 500만원에 20만원, 즉 520만원에 대해서 수수료가 2%가 붙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미지급 카드 대금은 미지급금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일단 미지급 세금이 500만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납부지연 가산세가 20만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합계의 2%니까 수수료 비용이 10만 4천원 발생했다. 그쵸? 근데 이걸 뭘로 결제했다?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국민카드로 대변에 넣어주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매입 매출 전표. 전기의 당사가 유진물상의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을 해제됐대요.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그래서 현행 부가지세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수정 전자세금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1월 23일 날로요. 자, 전표는 매입 매출 전표고 10일 과세 매출 전표니까요. 그쵸? 거래처 유진물상을 해서 금액만 마이너스를 전부 다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2번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처 기대로부터 업무용 수용차를 중고로 구입하였다. 아, 특이한 게 있네. 뭐가 있어요? 업무용 수용차가 990cc, 1000cc 초과하는 것들만 불공이죠. 그래서 990cc니까 얘는 뭐다? 그렇죠. 불공이 아니라 공제가 된다.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종이세금계에서 발급받았으니까 전자는 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거래처가 기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산 거니까 50일 과세, 그리고 부가세를 인식을 한다. 왜 인식한다? 990cc니까. 그래서 차량 운반구 이렇게 부가세 대금금, 그 다음에 미지금 11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업체인 상도무역의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열 전자세금연서를 발급했대요. 자, 그러니까 영세열 매출인데 구매 확인서에 의한 매출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거 없죠? 3월 24일로 해서 영세 3번으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제품 매출 3천만원에 외상 매출금 3천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판매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서 주 장수 운송에게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으니까 증빙을 현금 과세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쵸? 현금 과세로 하시면 되겠고, 공급과 부가세 인식해 주시면 되겠고요. 판매한 제품을 배송했으니까 운반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5번 생산부 직원들이 올리브대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 비용을 부가세 포함된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그런데 부가세 매입세 공제 요건 충족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카드 매출 전표로 하시면 되겠죠? 카드 매입 매출 전표. 자, 그래서 전표명 카드 과세 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올리푸드인데 미지급 거래처만 국민카드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생산부 직원들이니까 제조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미지급금 국민카드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이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고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은 1.2%로 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뭐 특이한 건 없고요. 봤더니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2022년 12월 1일날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대요. 그래서 보증금만 3천만원에서 5천으로 인상했네요. 그쵸? 그래서 2022년 11월 30일까지 했다가 12월 1일날 새로 갱신하면서 보증금만 5천으로 올렸다. 그래서 요거만 유의해서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죠. 월세와 관리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을 발급하고 있고, 감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임차한 거니까요. 그쵸? 임대한 거네. 그쵸? 네. 죄송합니다. 우리는 임대한 거니까,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으니까 간주 임대료까지 같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단순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입력 잘 하시면 돼요. 누락 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입력 잘 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날짜를 하나 놓고 2개 놓으시면 되고요. 이때 계약 갱신 됐으니까 계약 갱신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면적 같은 거 잘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증금은 첫 번째 거는 3천만원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적용 이자를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5천만원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다음의 자료반을 이용해서 2022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지세 신고서를 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 자료 봤더니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은 공급가액이 2억 5천이고 세액이 2,500인데 영세열 매출 없으니까 전부 다 전자세금계산서에 입력하면 되겠고요. 신용카드 매출액이 3천에 300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요거는 금액을 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천에 200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매입자료 봤더니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액이 1억 8천에 1,800이 있고요. 매입액은 업무용 소형차인데 5인승인데 1000cc 넘었죠? 그러니까 얘는 불공이 되겠죠. 그쵸?
불공이 되는 것이고요. 매입액은 3천만 원인 거고 세액은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원재료 매입액이다. 그래서 불공으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별도로 빼주시면 되겠고요. 신용카드 매입액은 전액 직원 복리후생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번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가산세가 있죠. 그래서 부당과도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일반 과도신고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신고 불성실이랑 납부지연 가산세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부터 보면요. 자, 200만원이죠? 내가 200만원 세액을 안 낸 거죠. 그래서 200만원에다가 일반 과도신고니까 10% 그리고 보시면은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확정신고 기간까지 우리가 6개월 미만인 거죠. 그래서 1만에서 75%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1만에서 75%인 25%만 가산세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만원에 25% 곱했더니 5만원이 나오니까 신고불성실은 5만원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납부분호실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별도로 제가 계산식은 써놓진 않았습니다. 자, 기타 봤더니 예정신고 누락분은 반영하면 되겠고요. 예정신고 시 당초 납부기한은 2022년 10월 25일이며 확정신고 및 납부일이 2023년 1월 25일이다. 그래서 예정신고 요거 확인해서 75% 늘한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75% 늘었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신고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기로 했으니까 10,000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부가지세 신고서. 이익이 확정이니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죠? 네, 요렇게 하면 조금 보이시나요? 자, 매출액이 2억 5천.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1,000만원 빼야 되죠. 그래서 2,000만원.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2천에 200만원 있었네요. 아이고. 그쵸?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매입자를 봤더니 전자세금에서 매입액이 1억 8천이 있는데 불공이 3천만원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넣고 요거는 내가 자산 구입한 거죠. 그래서 자산 구입에 넣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서 다시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액이 2,500, 250 있네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신용카드 일반 매입이죠. 자산 산 거 없으니까. 자, 2,500에 250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들어갔죠. 예정신고 누락분 방금 넣었고 그 다음에 자, 전자신고세액 공제니까요. 일단은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왜 안 나오냐? 아, 여기 있네요. 그쵸? 전자신고. 네. 제가 따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가산세 넣어야 되는데, 가산세. 자, 신고불성실인데 과소 일반이었죠? 그래서 얼마였냐면은 200만원이었어요. 200만원에 계산했더니 5만원. 자, 납부지연은 자동으로 계산되죠. 자, 그럼 당초 납부기한이 22년 10월 25일. 근데 변경된 게 2023년 1월 25일, 1월 15일.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온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되겠네요. 잠시만요. 이게 근데 왜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그쵸? 1월 25일이죠. 네. 네, 에고. 3년 1월 25일. 그쵸? 90일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겠네요.
네, 나머지 혹시 빠진 거 있는지 확인하시고 클리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 전자신구니까 각자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1번 영업부가 7월에 구입한 소모품 80만원 중에서 결산일까지 미사용한 소모품은 50만원이래요. 당사는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자산으로 계산했대요. 그 회계처를 어떻게 했냐면 소모품 80만원에 뭐 현금이 됐든 보통 예금이 됐든 되겠죠. 보통 예금 80만원이 나가는데, 자, 기말해 보니까 어떻게 됐다? 소모품이 이 80만원이 50만원만 남았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소모품을 30만원 날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소모품을 30만원 날리시고, 그 다음에 소모품 B로 한 다음에 영업부니까 판관으로 3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분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정기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10,000가 단기 결산이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남아있으며 일자별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자, 차입일은 1,500원이었는데 정기말 환율이 1,575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대상은 이거 두 개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정기말 봤더니 1,575만원인데 단기말 봤더니 1,545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차입금이니까 내가 돈을 빌린 거네요. 그쵸? 내가 빌린 돈이 1,575만원에서 빌린 돈이 1,545만원이 됐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0만원을 더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럼 나한테는 뭐예요? 이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 30만원 발생했으니까 부채를 30만원 줄여주시고 외화 환산 이익으로 30만원을 인식하시면 되겠네요. 3번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2022년 말에 현재 보유 중인 매도가는 증권에 대해서 결산은 현재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가는 증권은 비유동자산으로 가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외화평가나 매도가는 증권 이거 왜 문제 따로따로 냈겠어요? 그렇죠. 따지는 게 다르니까 따로따로 냈겠죠. 그래서 볼게요. 자, 1들의 취득원가는 2,000원인데 우리가 100주를 했으니까 20만원이네요. 그쵸? 근데 2021년 말에 봤더니 얼마다? 33만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그쵸? 기타 포괄손익으로 들어가는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이 얼마 발생했다? 13만원이 발생했어요. 자, 그런데 2022년 말 봤더니 3,000원이 됐죠? 그러면은 100주에 3,000원 곱하니까 30만원이 됐어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뭐예요? 평가 손실이 3만원이 발생한 건데 기존의 평가이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평가이익을 3만원을 없애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단계가 더 들어간 거예요. 아까 2번에서 외화평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끌고 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뭐예요? 기타 포괄손익이 들어가니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외화평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니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죠. 손익계산서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그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 설명 좀 이해 안 가시면 그냥 무시하시고 매도가는 증권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을 3만원 이렇게 없애주는 거예요. 원래는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인데 평가이익 잔액이 있으니까 차변에 평가 손실 대신에 평가이익을 3만원 없애주시고 대변에 매도가는 증권 3만원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충법으로 대손 충당금 설정하시오. 이런 것들은 맞춰주셔야죠. 자, 그래서 일단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매출채권이죠. 자, 그래서 기말잔액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은 뭘로 처리한다? 대손상각비, 판관비. 근데 매출채권 외에 대손충당금 어떻게 처리한다? 그렇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일단 그거 두 개 먼저 구분하시고요. 지금은 매출채권이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대손상각비를 처리하겠구나. 일단 머릿속에 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기말잔액이 이건데 설정 대상이익은 1%니까 이 기말잔액에 1% 곱했더니 각각 이 금액이 나왔어요. 그쵸?
그런데 기말 잔액을 대외 충당금 잔액을 봤더니 자, 외상매출금은 200만원 설정돼 있고 받으러 오면 60만원 설정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 얼마예요?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얼마 부족해요? 외상매출금은 316만원 부족하고 받으러 오면 107만 7,600원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만큼을 추가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요렇게요. 이렇게 요 하나 위에 거는 외상매출금인 거고 밑에 거는 받을 어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대성충당금은 109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받을 어음이 110번이니까 대성충당금은 111번으로 각각 따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있는 거는 나누셔도 되고 합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5번 기말연전 단기분 법인세는 2천만원인데요. 법인세 중간연회세액이 있고요. 이자 원천징수세액이 있네요. 근데 이게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대요. 자, 그러니까 나는 원래 2천만원 내야 되는데 2천만원 중에서 미리 낸 게 얼마다? 선납으로 낸 게 900만원이 있으니까 110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법인세 등 2천만원에 선납세금 900만원 했으니까 나머지 차액인 미지급세금 1100만원만 넣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인입니다. 1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사원 등록 매뉴얼을 이용해서 사무직 사원 강화나인데요. 자,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주민등록번호가 2로 시작하네. 그러면은 부녀자 세액공제가 되는지 한부모 세액공제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죠? 부녀자 세액공제랑 부녀자 공제랑 한부모 공제 죄송합니다. 자, 근데 여성이래요. 그리고 세대주래요. 그쵸? 그러면은 자, 금액 봤더니 근로소득 총금액이 3천만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부녀자도 내고 한부모도 돼요. 그런데 부녀자는 50만원이고 한부모는 100만원까지 되죠?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한부모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녀자는 50만원이고 한부모는 100만원이니까 한부모 공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양가족명세 탭을 알맞게 수정하고 수당공제 등록과 5월에 급여자료 입력을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아버지는 양도세 금액이 990만원이니까 공제 대상 되고요. 자, 어머니도 봤더니 근로소득 총금액이 500만원이니까 5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죠. 그리고 딸과 아들 소득 없으니까 되고요. 언니는 보시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된다. 장애인은 뭐다? 나이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기 때문에 얘도 기본 공제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급여자료 입력도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는데 밑에 봤더니 당에서는 현물 실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대는 비과세 오케이. 자가운전 보조금 봤더니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대요.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가운전 보조금도 20만원 비과세 오케이다. 그쵸? 그래서 크게 요거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안 쓰는 것들은 부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금액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실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2022년 6월 10일에 입사한 사업 문지율씨의 2022년 귀석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정근무지 입력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자료에 따라서 소득명세랑 부양가족, 위료비지급 명세서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근무지 있는 거는 보시고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가족상 봤더니 모두 생일을 같이 하는데 자, 문지율은 여기서는 남성이니까 부녀자는 한부모 고려할 필요 없고요. 김민성은 배우자인데요. 일용근로소득 금액이 1200이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이 얼마가 돼도 상관없이 공제 오케이죠. 자, 그 다음에 자녀들은 소득금액 없으니까 당연히 오케이가 되겠죠.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입니다. 모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험료는 둘 다 되니까 넣으시면 되겠고요. 위료비는 위료비 지급 명세서의 탭에 발령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실손 위료보험금 수령액은 위료비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진료병 치료비 200을 입력하신 다음에 실손 위료보험금 수령액을 따로 50만원을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문갑인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60만원 있는데 한도 얼마예요? 50만원이니까 6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교육비 본인 것 다 되고요. 자녀 거 다 되는데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한도가 얼마다? 50만원. 체험학습비는 한도가 30만원.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는 5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체험학습비는 한도가 30만원이니까 20만원 다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영어 학원비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날려주시면 되겠고, 신용카드 사용해봤더니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3,200이고요. 전통, 대중, 도서 나누시면 되겠고요. 배어제 및 자료의 위료비 지출액은 중복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260이 어디 있냐면 요거예요. 요거 200에 60, 그쵸? 그래서 요거 두 개 합계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금 영수증 있는 거 그대로 별도로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네. 자, 원전징수의 첫 번째로 뭐 하는 거냐면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들어가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입력하라고 돼 있죠. 그쵸? 그래서 보면, 자, 차례대로 해볼까요? 네, 차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지율인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계속 근무자니까 계속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종전 근무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381 근무처 명의 01 주식회사 01전자. 자, 그 다음에 6038안에 01281 6038안에 01281 그쵸? 근무기간이 6월 1일까지네요. 아이고, 화면이 안 보이시죠? 제가 네, 이렇게까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급여 얼마냐면은 자, 1620만원. 그 다음에 상여가 300만원. 자, 그 다음에 공제보험료부터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자, 보겠습니다. 숫자가 좀 나오게 볼게요. 그래서 113230, 그 다음에 13890, 25920, 145800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소득세에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기납부세액이 얼마냐면은 자, 결정세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만원에 만원을 낸 거예요. 그쵸? 자,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기납부세, 여기는 기납부세액은요, 전 근무지에서 냈던 기납부세액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차감징수세액이 20만원, 2만원이 해서 총 내가 낸 거, 결정세액은 10만원에 만원인 거예요. 내가 퇴사했을 때 냈던 것들은 결정세액이 요거예요. 요게 실제로는 우리의 현 근무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게 기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요거 유의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부양가족 입력해 볼게요. 자, 일단 입력이 다 돼 있네요. 그쵸? 세대주도 다 돼 있고, 자, 부모자, 한부모, 경료대 없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여였죠? 자, 배우자, 그 다음에 20세 이하 자녀, 여기도 20세 이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뭐 따로 건들 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자, 둘 다 일반이죠? 그래서 170만원을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뭐 크게 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17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위료비가 문제죠. 그쵸? 위료비는, 자, 위료비 지금 명세서에서 입력하라고 돼 있으니까. 부양가족 탭에, 자, 위료비 지금 명세서가 요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 국세청 자료니까. 자, 질병치료비가 200만원에 콘텐츠 구입 비용이 60만원이죠.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시냐면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김민성 배우자부터 볼게요. F2 누르면은, 김민성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상호 같은 거 없으니까 넘기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건수는 한 건으로 넣으셔야 되겠죠. 자, 금액이 얼마냐면은 200. 그 다음에 실손위료보험금이 50만원. 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문가빈. 자, 그 다음에 얼마냐면은 한도 50만원. 자, 이렇게 넣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자, 요게 들어갔죠? 그럼 요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국세청 제가 안 넣었네요. 국세청장, 여기도 국세청장, 이렇게 확인. 그럼 국세청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게 연말작성 입력에 가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문가형 자녀, 문가빈 자녀인데 취약전이죠. 그쵸? 아, 취약전 아동이 아니라 초중고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50에 30에 50이니까 총 130이죠. 일단은 더블 클릭하셔서 따로따로 넣으시면 돼요. 얼마냐면, 자, 50에 30이니까, 그쵸? 50에 30이니까 80. 자, 그 다음에 50.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30 아니라 20이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7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행위네요. 신용카드. 자, 그래서 봤더니, 전통시장이 얼마였냐면, 150만원이고요.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이 100만원. 그 다음에 도서공연이 100만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450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신용카드는 어떻게 넣으면 돼요? 320에서 150, 100, 100, 260 빼면 돼요. 그쵸? 아이고, 260 빼는 게 아니라 150, 100 빼면 돼요. 그쵸? 그래서 250을 빼면은 2,850만원인가요? 350이네요. 350 뺐더니 2,850만원.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넣으시고요. 나머지 혹시 또 빠진 거 있는지 확인하시고 입력을 마무리 하시면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다 됐으면은, 나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6회 전산세무 2급도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